픽턴 농장은 유쾌한 곳이 아니었어. 모든 설명에 따르면 윌리와 데이브는 거친 어린 시절을 보냈어. 그들의 부모, 레너드와 루이스 픽턴은 수집광이었어. 집은 더러웠고,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있었고, 썩은 음식, 천장까지 쌓인 쓰레기, 돼지 냄새가 모든 것에 배어 있었지. 소년들은 학교에서 거름 냄새가 난다고, 더럽다고, 가난하다고 놀림받았다고 해. 루이스 픽턴은 차갑고 지배적인 사람으로 묘사됐어. 그녀는 철권으로 농장을 운영했지. 레너드는 더 소극적이었어. 가족은 돼지를 키워서 도축용으로 팔면서 돈을 벌었는데 힘든 사업이었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양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포트 코키틀람이 발전하면서 가치가 높아졌어. 윌리는 조용하고 어색하고 특별히 똑똑하지 않았어. 학교를 중퇴하고 농장에 남아서 형 데이브와 함께 일했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데이브와 윌리가 농장과 땅을 상속받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업자들이 찾아오자 그들은 부동산 일부를 팔아서 상당한 돈을 벌었어. 하지만 윌리는 부자처럼 살지 않았어. 여전히 더러운 청바지와 얼룩진 셔츠를 입었어. 여전히 낡은 트럭을 몰았고 여전히 농장 부지의 트레일러에서 돼지들과 더러움에 둘러싸여 살았지. 데이브는 사업가였어. 더 영리했고 더 사교적이었지. P&D 살비지라는 사업을 시작해서 고철과 건축 자재를 거래했어. 데이브가 대외적인 얼굴이었고 윌리는 농장에 남아있는 이상한 놈이었어. 하지만 윌리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사교 생활이 있었어. 90년대 중반 픽턴 형제는 부지에 있는 건물을 피기스 팰리스 굿 타임스 소사이어티라고 부르는 불법 심야 클럽으로 개조했어. 그들은 대규모 파티를 열었지. 술, 마약, 시끄러운 음악, 스트리퍼들을 고용했어. 그 지역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헬스 에인절스 오토바이 클럽 회원들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 그리고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에서 온 여자들도. 윌리는 트럭을 몰고 밴쿠버로 들어가서 여자들을 데려갔어. 그들에게 돈, 마약, 파티할 장소를 제안했지. 어떤 여자들은 그를 어색하지만 무해하다고 묘사했어. 말이 많지 않았고 구석에 앉아서 지켜봤대. 다른 사람들은 그가 소름 끼친다고 했어. 윌리와의 만남에서 살아남은 한 여자는 나중에 그가 자기를 농장으로 데려갔는데 내내 불편했다고 말했어. 이상한 분위기였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고립된 느낌이었어. 그녀는 핑계를 대고 최대한 빨리 거기서 나왔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어. 90년대 후반까지 윌리 픽턴에게는 루틴이 있었어. 보통 늦은 밤에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로 차를 몰고 가서 여자를 태웠지. 농장으로 돌아오는 대가로 돈을 제안했어. 때로는 100달러나. 어떤 여자들은 기꺼이 갔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절실해서 위험 신호를 무시했지. 그리고 일단 농장에 도착하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절대 떠나지 못했어. 1997년 3월 공격에서 살아남은 여자는 공개적으로 이름이 밝혀진 적이 없어. 법원 문서에서 그녀는 피해자 또는 고소인으로 언급돼. 제인이라고 부르자. 왜냐하면 그녀도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비록 진짜 이름은 아니더라도. 제인은 30살이었어.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거리에서 일하면서 하루를 더 버틸 만큼의 돈을 벌려고 애썼지. 몇 년간 중독과 싸웠고 전과가 있었어. 로버트 픽턴이 목표로 삼는 그런 여자였던 거야. 3월 22일 밤 윌리 픽턴이 그녀를 트럭에 태웠어. 돈을 제안했고 그녀는 동의했지. 포트 코키틀람에 있는 그의 농장으로 차를 몰고 갔어. 거기 도착하자 그는 그녀를 부지에 있는 트레일러로 데려갔어. 지저분하고 어질러져 있었고 윌리가 사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지. 그들은 섹스를 했어. 그 후 제이는 화장실에 가서 마약을 주사했어. 그녀가 나왔을 때 윌리가 그녀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 제이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다른 쪽 수갑을 뭔가에 부착하려고 했어. 파이프일 수도 있고 가구 조각일 수도 있어. 제이는 저항했어. 몸싸움이 벌어졌어. 윌리가 칼을 잡았어. 제이는 그를 막으려고 애썼지. 그가 그녀를 찔렀어. 여러 번. 가슴에, 복부에,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때 손과 팔에. 하지만
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부엌칼을 잡아서 그의 목을 베었어. 경정맥 깊숙이 잘랐지. 피가 사방에 있었어. 둘 다 피를 흘리고 있었어. 어떻게든 제이는 트레일러 밖으로 나갔어. 부지를 가로질러 비틀거리며 걸었고 상처에서 피가 쏟아졌고 수갑은 여전히 손목에 채워져 있었어. 도로까지 가서 지나가는 차를 세웠지. 운전자는 나중에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대.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어. 겨우. 한편 윌리는 자기 트럭을 타고 이글리치 병원으로 스스로 운전해서 갔어. 그런 다음 로얄 컬럼비안 병원으로 이송됐지. 제인이 실려간 것과 같은 병원. 그들이 각각 다른 수술실에 있을 때 간호사가 윌리의 바지 주머니에서 수갑 열쇠를 발견했어. 그들은 그걸 제인의 방으로 가져가서 수갑을 풀었지. 제인은 4일 동안 혼수 상태였어. 3리터의 피를 잃었어. 도착했을 때 맥박이 없었지. 의사들은 나중에 그녀가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말했어. 윌리도 3리터의 피를 잃었어. 그도 거의 죽을 뻔했지. 제인이 마침내 깨어났을 때 경찰이 거기 있었어. 그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 윌리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고. 윌리는 체포되어 살인미수, 흉기를 이용한 폭행, 감금죄로 기소됐어. 이게 로버트 픽턴의 살인 행각이 끝났어야 할 순간이야. 이게 수사관들이 그의 농장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사라지고 있던 여자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야 할 순간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1998년 1월, 공격 10개월 후에 검찰은 혐의를 취하했어. 그들은 제인이 증언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고 말했어. 약물 중독 장애가 있었고 20년에 걸친 전과가 있었지. 변호인 측은 그녀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윌리를 공격한 가해자였고 그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 검찰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건을 취하했지. 그리고 로버트 픽터는 풀려났어. 혐의가 취하된 후 몇 년 동안 그가 나중에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될 여자들 중 최소 15명이 사라졌어. 15명. 검찰이 사건을 진행했다면, 제인에게 증언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윌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면 그 15명의 여자들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제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어. 마약 중독자였고 성노동자였고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출신이었지. 그래서 그녀의 증언은 중요하지 않았어. 그리고 여자들은 계속 사라졌어. 90년대 후반까지 밴쿠버의 실종 여성 위기는 폭발 직전까지 왔어. 가족들, 활동가들, 지역사회 조직가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지. 집회를 열었고, 언론에 갔고, 경찰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버트 픽턴을 직접 가리키고 있었어. 1998년에 픽턴 농장에서 일하고 데이브 픽턴과 친구였던 빌 히스콕스라는 남자가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갔어. 그는 윌리가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온 여자들과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말했어. 부지에서 여자의 소지품, 지갑과 신분증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 뭔가 이상하다고. 경찰은 보고서를 받았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어. 또 다른 제보자가 전화해서 윌리 픽턴이 성노동자들을 농장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어. 제보는 접수됐지만 조사되지 않았어. 1999년에 픽턴 농장에 갔던 한 여자가 경찰에 전화해서 윌리에게 위협받았다고 말했어.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제보는 접수됐어. 2000년에 또 다른 여자가 나서서 윌리가 만남 중에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고 말했어. 그녀는 탈출했지. 이 시점까지 로버트 픽턴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있었어. 여러 제보, 여러 위험 신호. 그런데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왜? 2012년 실종여성조사위원회는 나중에 여러 이유를 확인했는데 그중 어느 것도 듣기 쉽지 않아. 첫째, 시스템적 편견이 있었어. 실종된 여자들은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출신이었어. 성노동자였고 마약 사용자였고 종종 원주민이었지. 많은 경찰관들의 눈에는 그들은 믿을 수 없고 떠돌이고 조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쓸 가치가 없었어. 둘째, 경찰 기관들 간의 조정 부족이 있었어.
밴쿠버 경찰은 실종자 사건을 담당했어. 왕립 캐나다 기마 경찰, 즉 RCMP는 픽턴 농장이 있는 포트 코키틀람의 관할권이 있었지. 두 기관은 잘 소통하지 않았어. 픽턴에 대한 제보는 RCMP에 접수됐지만 실종자 사건은 밴쿠버 경찰에 있었어. 아무도 점들을 연결하지 않았지. 셋째, 연쇄살인범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제도적 저항이 있었어. 킴 로스모 형사의 지리적 프로파일이 연쇄 범죄자를 가리켰음에도 고위 경찰관들은 그 이론을 기각했어. 언론의 관심을 원하지 않았고 대규모 조사에 필요한 자원을 원하지 않았지. 여자들이 그냥 이사 갔거나 과다 복용했거나 도시를 떠났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넷째,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는 이 여자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었어. 한 수사관은 나중에 조사에서 부서 내에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성노동자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인정했어. 그들의 사건은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그들의 가족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래서 제보가 쌓이고 실종 여성 리스트가 더 길어지고 활동가들이 누군가 이 여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소리쳐도 조사는 느리게만 진행됐어. 2001년에 엄청난 대중의 압력 이후에야 실종 여성 사건을 조사할 합동 태스크포스가 마침내 만들어졌어. 그때쯤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늦었어. 로버트 픽턴에 대한 사건은 실종 여성들로 시작되지 않았어. 무기 소지 혐의로 시작됐지. 2002년 2월 5일 경찰은 픽턴 농장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했어. 살인의 증거를 찾는 게 아니었어. 불법 총기를 찾고 있었지. 비밀정보원이 경찰에게 윌리가 리볼버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어. 픽턴은 전과자였고 총기를 가질 수 없었지. 일상적인 수색이었어. 아니면 적어도 그럴 예정이었어. 하지만 경찰관들이 부지를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알아채기 시작했어. 부지 곳곳에 여자들의 옷이 흩어져 있었어. 지갑, 신발, 신분증, 실종된 여자들 중 한 명의 이름이 적힌 재킷. 그런 다음 건물 중 하나에서 그들은 흡입기를 발견했어. 실종된 여자들 중 한 명의 이름이 적힌 처방전 라벨이 붙어 있었지. 바로 그때 모든 게 바뀌었어. 2월 22일, 첫 수색 17일 후, 로버트 픽턴이 체포되어 1급 살인 2건으로 기소됐어. 피해자들은 세레나 아부츠웨이와 모나 윌슨, 실종자 리스트에 있던 두 여자였어. 조사가 폭발했어. 경찰은 중장비, 고고학자들, 법의 인류학자들을 불러들였어. 농장을 발굴하기 시작했지. 엄청난 범죄 현장이었어. 4헥타르가 넘는 땅에 건물들, 트레일러들, 돼지우리, 고철, 쓰레기, 흙, 그리고 묻힌 비밀들로 가득했어. 그들이 발견한 건 끔찍함 그 이상이었어. 픽턴 농장 수색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 현장 조사가 됐어. 2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작업했어. 수천 톤의 흙을 걸렀지. 건물들, 돼지우리, 임시 구조물들을 발굴했어.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했고 시체 탐지견들을 불러들였어. 그리고 천천히 조각조각 로버트 픽턴이 한 짓의 증거를 드러냈어. 그들은 인간 유골을 발견했어. 뼈, 이빨, 두개골 조각들. 일부는 묻혀 있었고 일부는 동물 유골과 섞여 있었어. 일부는 잘리고 절단되고 흩어져 있었지. 실종된 수십 명의 여자들에게 속한 개인 소지품들을 발견했어. 지갑, 재킷, 신발, 신분증, 보석. 여자들이 그냥 남겨두지 않을 물건들. DNA를 발견했어. 많이, 혈액, 조직, 머리카락. 결국 부지에서 33명의 실종 여성의 DNA가 확인됐어. 33명. 한 건물에서 그들은 냉동고도를 발견했어. 안에는 인간 유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들이 있었어. 신체 부위, 잘린 손, 잘린 머리, 주사기, 양동이, 피로 덮인 도구들을 발견했어. 소음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부착물이 달린 리볼버를 발견했지. 그리고 윌리의 트레일러 안에서 여자의 신분증을 포함한 개인 소지품들을 발견했어. 법의학 증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그림을 그려냈어. 윌리 픽턴은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여자들을 태워서 농장으로 데려왔어. 부지에 있는 트레일러나 건물로 데려갔지. 그들을 죽였어. 보통 목 졸라서, 때로는 쏴서. 그런 다음 그들의 시신을 절단했어. 일부 유골은
돼지들에게 먹였어. 돼지는 뼈까지 포함해서 뭐든 먹거든. 다른 유골들은 묻히거나 부지 곳곳에 흩어졌어. 가장 충격적인 폭로 중 하나는 보건당국에서 나왔어. 2004년 3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보건 담당관이 픽턴 농장에서 고기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발령했어. 인간 유골이 돼지고기 제품과 섞여서 대중에게 판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지. 잠시 그걸 받아들여봐. 로버트 픽턴은 인간의 살을 돼지고기와 섞어서 소시지, 간고기 또는 햄으로 팔았을 수도 있어. 고기 중 일부는 이웃들에게 갔어. 일부는 자선 행사에 기부됐고, 일부는 파머스 마켓에서 팔렸어. 조사는 또한 윌리가 완전히 혼자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냈어. 그의 형 데이브와 부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의 활동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았어야 했어. 하지만 데이브는 살인으로 기소되지 않았어. 그는 나중에 수색 중 발견된 총기를 신고하지 않은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농장 발굴은 21개월 동안 지속됐어. 2002년 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끝날 무렵 수사관들은 20만 개의 DNA 샘플, 100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 그리고 창고를 가득 채운 물리적 증거를 수집했어. 그리고 로버트 픽턴을 27명의 여자 살해 혐의로 기소할 만큼 충분했어. 수사관들이 픽턴 농장의 공포를 파헤치는 동안 윌리는 감옥 독방에 앉아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경찰은 자백을 받아낼 참이었어. 체포 후 RCMP 경찰관들이 공식 신문을 진행했어. 윌리는 침착했고 거의 무관심했어.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했지. 여자들의 소지품이 어떻게 자기 부지에 있게 됐는지 모른다고 말했어. 아마 다른 누군가가 거기 둔 거라고. 하지만 수사관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윌리의 감방에 비밀 경찰관을 배치했어. 다른 재소자로 위장한 사람, 윌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 윌리가 말하기 시작했어. 비밀 경찰관은 라포를 형성하고 윌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너무 명백하지 않게 적절한 질문을 하도록 훈련받았어. 그리고 통했어. 윌리가 자백했어. 그는 비밀 경찰관에게 49명의 여자를 죽였다고 말했어. 49명. 그는 50명을 채우고 싶었는데 잡히기 전에 끝내지 못했다고 했어. 자백은 녹음됐고 나중에 재판에서 재생됐어. 윌리의 목소리 무심하고 거의 자랑하듯이 여자들을 어떻게 태웠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시신을 처리했는지에 대해 말했어. 목 졸라 죽이거나 쐈다고 했어. 돼지처럼 도축했다고 했지. 일부는 돼지들에게 먹였고 다른 이들은 돼지고기 제품과 섞었다고. 녹음의 한 지점에서 비밀 경찰관이 어떻게 잡히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냐고 물었어. 윌리가 웃었어. 그는 아무도 그 여자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어. 마약 중독자들이고 창녀들이니까 경찰은 전혀 신경 안 썼다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말이 맞았어. 자백은 결정적이었어. 물리적 증거, DNA, 개인 소지품, 부지에서 발견된 유골과 결합되어 검사들은 압도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었어. 로버트 픽턴은 재판을 받게 될 거였어. 2006년 1월 30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뉴웨스트민스터에서 로버트 윌리엄 픽턴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어. 그는 원래 1급 살인 27건으로 기소됐어.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 건의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어. 그래서 26건이 됐지. 그런 다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으로 판사가 혐의를 2개의 별도 재판으로 나눴어. 첫 번째는 6건의 살인을 다루는 거였어. 두 번째는 나머지 20건을 다룰 예정이었지. 이유는 26건의 혐의를 모두 다루는 재판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길고 배심원들에게 잠재적으로 압도적일 수 있다는 거였어. 그래서 첫 재판은 6명의 여자에 집중했어. 세레나 아보추웨이, 모나 윌슨, 안드레아 조스베리, 마니 프레이, 조지나 페핀, 그리고 브렌다 울프. 재판은 거의 1년 동안 지속됐어. 캐나다 역사상 가장 길고 비용이 많이 든 재판 중 하나였지. 검사들은 129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제시했어. 100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지. 배심원은 농장에서 발견된 DNA에 대해 들었어. 개인 소지품에 대해 들었고 냉동고에서 발견되고 흙에 묻혀있던 유골에 대해 들었지.
비밀 자백을 들었어. 49명의 여자를 죽였다고 말하는 윌리의 목소리를, 뼈 조각들을 확인한 법의 인류학자들의 증언을 들었어. 사인에 대해 증언한 병리학자들의 말을 들었지. 피터 리치가 이끄는 변호인단은 윌리가 혼자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 일부 증거에서 발견된 다른 개인들의 DNA를 지적했지. 다른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고, 윌리는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거나 시신 처리를 도왔을 뿐이지 살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 합리적 의심을 도입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었어. 배심원이 다른 누군가가 연루됐다고 믿는다면 윌리를 1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검찰은 다른 사람들이 연루됐더라도 윌리가 주범이라고 반박했어. 그가 여자들을 농장으로 유인했고, 그가 죽였고, 그가 절단했어. 누군가 도왔든 안 도왔든 그의 죄책은 바뀌지 않는다고. 배심원은 며칠 동안 심의했어. 그리고 2007년 12월 9일, 그들은 판결을 가지고 돌아왔어. 1급 살인 6건에 대해 무죄. 하지만 2급 살인 6건에 대해 유죄. 차이는 중요해. 1급 살인은 사전 계획과 계획성의 증거가 필요해. 2급 살인은 살해가 의도적이었지만 반드시 미리 계획된 건 아니라는 뜻이지. 판결은 논란이 됐어. 피해자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윌리가 절대적으로 이 살인들을 계획했다고 믿었어. 취약한 여자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들을 살해 장소로 데려왔고, 시스템이 있었어. 하지만 배시모는 사전 계획 요소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발견했어. 2007년 12월 11일, 로버트 픽터는 2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캐나다 법에 따른 2급 살인의 최고형이었고 1급 살인 유죄 판결로 받았을 것과 동일했어. 재판 판사인 제임스 윌리엄스 판사는 선고 발언에서 말했어. 픽턴 씨의 행위는 살인적이었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의미하고 비열했습니다. 6명의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피해 진술서를 낭독했어. 그들의 딸들, 자매들,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지. 수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실을 알게 된 공포에 대해 말했어. 안드레아 조스베리의 엄마, 카린 조스베리가 말했어. 당신은 내 첫째 아이를 빼앗았어요. 당신은 그녀를 내게서 훔쳤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재판 후 검사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어.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어. 나머지 20건의 혐의로. 하지만 2010년 8월 검찰이 발표했어. 나머지 20건의 혐의를 취하한다고. 혐의 취하는 혐의가 무기한 유예된다는 뜻이지만 공식적으로 기각된 건 아니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이론적으로는 다시 제기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윌리가 그 20건의 살인으로 재판받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어. 이유는 간단했어. 윌리는 이미 최고형을 복역하고 있었어. 두 번째 재판은 수천만 달러가 들고 몇 년이 걸리고 추가 징역형을 결과로 내놓지 않을 거였지. 가족들에게 다시 트라우마를 주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거였어. 모두가 그 결정에 동의한 건 아니었어. 일부 가족들은 그들의 딸들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길 원했어. 공식적인 인정, 유죄 판결, 종결을 원했지.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 로버트 픽터는 6건의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 강력한 증거와 함께 최소 27명을 죽인 것으로 의심됐지. 그리고 49명을 죽였다고 자백했어. 하지만 단 6건의 유죄 판결. 그게 현실이야. 2010년 10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실종 여성 조사와 픽턴 사건에 대한 공개 조사를 발표했어. 전 판사이자 법무장관인 월리 오팔이 이끈 조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어. 왜 로버트 픽턴을 막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왜 그렇게 많은 제보가 무시됐을까? 왜 실종 여성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조사는 93일간의 청문회를 열었어. 85명의 증인이 증언했는데 경찰관들, 수사관들, 활동가들, 그리고 실종 여성들의 가족들이 포함됐지. 그리고 2012년 12월 17일 오팔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어. 1. 448페이지 분량이었어. 그리고 제목은 버림받은이었어. 보고서는 숨기지 않았어. 오팔의 조사 결과는 비난적이었지. 그는 경찰의 노골적인 실패가 로버트 픽턴이 몇 년 동안 체포를 피하고
계속 살해하도록 허용했다고 결론 내렸어. 그는 여러 중대한 실패를 확인했어. 첫째, 경찰은 실종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도 못했어.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을 때 경찰관들은 종종 신고를 기각했어. 여자들이 떠돌이라고, 아마 그냥 이사 갔을 거라고, 결국 나타날 거라고 말했지. 보고서는 접수됐지만 조사되지 않았어. 둘째, 경찰은 사용 가능한 수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 포트 코키틀람 지역을 가리킨 킨 로스모 형사의 지리적 프로파일링이 무시됐어. 경찰관들은 제보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어. 기관들 간에 조율하지 않았지. 셋째, 시스템적 편견이 있었어. 오팔의 보고서는 명확하게 진술했어. 경찰에 의한 시스템적 편견이 있었다. 그는 편견이 반드시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했다고 설명했어. 실종 여성들은 가난했고, 중독자였고, 성노동자였고, 종종 원주민이었어. 경찰관들은 그들을 중요한 사람들로 보지 않았어. 그들의 사건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지. 오팔이 말했어. 이 여자들은 취약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존재로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은 경찰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넷째, 리더십에 실패가 있었어. 고위 경찰관들은 우려를 기각했어. 연쇄살인범이라는 아이디어에 저항했지. 자원을 배정하지 않았어. 정의보다 외형을 우선시했어. 오팔은 또한 1997년 공격, 윌리 픽턴이 기소됐다가 풀려난 사건도 다뤘어. 그는 그 혐의를 취하한 결정이 재앙적인 실수였다고 말했어. 윌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감옥에 있었다면 1998년 이후에 사라진 여자들은 아마 아직 살아있었을 거라고. 보고서는 치안, 피해자 서비스, 그리고 실종자 사건 처리 방식의 변화를 위한 63개의 권고안을 포함했어. 그 권고안들 중 일부는 시행됐어. 다른 것들은 안 됐지. 하지만 핵심 발견은 명확했어. 시스템이 이 여자들을 실패시켰다는 거야. 한 나쁜 경찰이나 한 나쁜 결정 때문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특정 생명들을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구축됐기 때문이지.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의 여자들은 로버트 픽턴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버림받았어. 그는 단지 이미 거기 있던 걸 이용했을 뿐이야. 로버트 픽턴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냈어. 그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켄트 교도소로 이송됐고 나중에 퀘벡의 포트, 카르티에 교도소로 옮겨졌는데 그가 범죄를 저지른 곳에서 먼 최고 보안 시설이었어. 몇 년 동안 그는 감옥에서 조용히 살았어. 그는 유죄 판결에 항소했는데 재판 판사가 배심원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지. 항소는 캐나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어. 2010년 7월 대법원은 그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어. 사건은 끝났지.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진정한 종결이 없었어. 로버트 픽턴이 죽인 많은 여자들은 그의 피해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 단 6개의 가족만이 유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 나머지는 취하된 혐의로, 의혹으로,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해주지만 공식적인 인정은 없는 DNA 증거로 남겨졌지. 일부 가족들은 경찰, 밴쿠버시,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그들은 조사에서의 태만과 편견이 픽턴이 계속 살해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지. 2014년 그 가족들 중 일부는 합의에 도달했어. 캐나다의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 위기는 픽턴의 체포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됐어. 그의 사건은 원주민 여성들이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상징이 됐지. 버려도 되는, 잊혀질 수 있는, 버림받은. 2015년 캐나다 정부는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국가 조사를 시작했어. 조사는 2019년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위기를 제노사이드라고 불렀어. 픽턴 조사의 많은 발견을 반영했지. 시스템적 편견, 자원 부족, 조사 실패, 그리고 2024년 5월 31일 로버트 윌리엄 픽턴이 사망했어. 그는 74살이었어. 5월 19일 포트, 카르티에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었어. 공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 병원으로 옮겨졌고
며칠 동안 중태로 남아 있었어. 그리고 그는 죽었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반응은 엇갈렸어.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어. 픽턴에게 살해당한 조지나 페핀의 언니인 신시아 카디널이 말했어. 이건 치유를 가져올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대부분의 가족들이라고 할게요. 이제 나는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고 치유할 수 있고 이걸 뒤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속았다고 느꼈어. 그가 더 오래 살기를, 더 오래 고통받기를, 수십 년 동안 자기가 한 짓에 대해 생각하며 지내기를 원했지. 일부 가족들은 그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났어. 그들의 딸들의 이름이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되기를, 집계되기를,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원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왜냐하면 로버트 픽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죽인 여자들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세라드 브리스, 세레나 아보츠웨이, 모나 윌슨, 마니 프레이, 안드레아 조스베리, 조지나 페핀, 브렌다, 울프,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이들. 그의 자백에 따르면 49명, 농장에서 발견된 DNA 증거에 따르면 33명, 공식 실종 여성 리스트에는 69개의 이름.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그의 희생자였을까? 우리는 절대 확실히 알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이거야. 로버트 픽턴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해할 수 있었던 건 시스템이 그가 표적으로 삼은 여자들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들은 가난했고, 중독자였고, 성노동자였고, 원주민이었어. 그리고 권력을 가진 너무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지. 그게 이 사건의 진짜 공포야. 한 남자가 괴물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관들이, 너무 많은 시스템들이 그 괴물이 사냥하는 동안 외면했다는 거야.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의 여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인간으로 보여질 자격이 있었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었고,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었지.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들은 버림받았어. 그들이 기억되기를. 로버트 픽턴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딸로, 자매로, 엄마로, 친구로, 작가로, 예술가로, 꿈꾸는 사람으로, 중요했던 사람들로. 왜냐하면 그들은 그랬으니까. 그들은 그래.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그럴 거야. 생명을 빼앗긴 모든 여자들의 명복을 빌어. 당신들은 잊히지 않았어. 피가 사방에 널려 있었어. 그 여자는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어. 트레일러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오면서 한 손으로는 배를 움켜쥐었고 그 손가락 사이로는 따뜻하고 끈적한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 맥박이 없었어. 나중에 그녀가 듣게 된 거야. 자기를 태운 차가 멈춰섰을 때 구급차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포트 코키틀렘 거리를 사이렌을 울리며 달릴 때 그녀의 심장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3리터의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갔어.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어. 겨우. 그리고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여전히 강철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 아직도 거기 붙어 있고 아직도 꽉 잠겨 있었지. 1997년 3월 22일이었고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성노동자로 일하던 이 여자는 다른 49명의 여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어. 그녀는 탈출했어. 그녀는 로버트 윌리엄 픽턴이라는 남자가 소유한 돼지 농장에서 탈출했지. 바로 그 순간 그 남자 역시 피를 흘리며 자기 목이 찢긴 채로 병원까지 스스로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 같은 병원으로. 그날 밤 둘 다 각각 다른 수술실에서 치료를 받았어. 둘 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고 둘 다 간신히 목숨을 붙들고 있었지. 그리고 의사들이 픽턴의 주머니에서 수갑 열쇠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걸 그녀의 방으로 가져가서 그녀의 손목을 파고들던 수갑을 풀어줬어. 픽턴은 체포됐어. 살인미수, 흉기를 이용한 폭행, 그리고 감금죄로 기소됐지. 그런데 10개월 후에 혐의가 취하됐어. 검찰은 그 여자가 증언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고 했어. 그녀는 약물 중독이 있었고 전과가 있었어.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출신이었지. 신뢰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로버트 픽턴은 풀려났어.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수십 명의 여자들이 밴쿠버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사라졌어.
그들의 가족들은 경찰에게 조사해달라고 애원했어. 집회를 열었고, 포스터를 만들었고, 제보 전화를 걸었지. 그 제보들 중 일부는 로버트 픽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어. 하지만 그 여자들은 가난했어. 중독자였고, 원주민이었고, 성노동자였지. 그리고 시스템에 따르면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어. 이건 캐나다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 한 명의 이야기야. 밴쿠버 교회의 돼지 농장에서 수십 년 동안 백주 대낮에 숨어서 활동했던 남자. 1997년에 누군가 귀 기울여줬다면 그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남자 말이야. 이건 로버트 픽턴의 이야기야.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건 버림받은 여자들의 이야기지.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 가본 적이 없다면 그 거리에 서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워. 밴쿠버, 그 도시 자체는 아름다워. 멀리 보이는 산들, 스카이라인 너머의 바다, 도심의 깨끗한 거리, 비싼 커피숍들, 부티크들, 게스트하운에서 증기식의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그런데 동쪽으로 몇 블록만 걸어가면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현지인들이 DTES라고 부르는 곳은 10블록 반경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야. 1990년대에는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우편번호 중 하나로 여겨졌어. 오늘날까지도 그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지. 하지만 그때 로버트 픽턴이 사냥하던 시기에는 가난, 중독, 그리고 방치가 완벽하게 결합된 폭풍이었어. DTES의 연평균 소득은 겨우 12, 0달러가 조금 넘었어. 빈곤선 훨씬 아래지. 실업률은 나머지 밴쿠버보다 거의 3배나 높았어. 사람들은 싱글룸 숙소 호텔에서 살았는데 부엌도 없는 작은 방, 복도에 공용 화장실, 월세가 복지수당 전액을 다 먹어버렸지. 감옥 독방 크기의 방에 675달러. 브리티시 컬럼비아 정부는 1990년대에 사회 프로그램을 거의 30%나 삭감했어. 복지 지급금으론 집세, 식비, 교통비, 보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지. 지역 해독 프로그램에는 여성용 침대가 단 6개밖에 없었고 공공재활치료를 받으려면 해독부터 완료해야 했어. 그러니까 중독자라면, 노숙자라면, 살아남으려고 애쓴다면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거야. DTES는 쓰레기장이 됐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실패들을 위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결국 도착하는 곳이었지. 외딴 지역에서 폭력을 피해 도망친 원주민 여성들, 위탁보호 시스템에서 나이가 차서 나왔지만 갈 곳이 없는 여자들,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자들,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을 가진 여자들, 기숙학교에서, 세대 간 트라우마에서, 그들을 부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서 어린 시절을 빼앗긴 여자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성노동으로 전환했어. 원해서가 아니었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지. 주소도 없고, 깨끗한 옷도 없고, 안정적인 교통수단도 없이는 전통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 복지수당은 충분하지 않았고, 마약 거래는 남자들이 지배했어. 하지만 성노동은? 그건 할 수 있었어. 길모퉁이에 서서 차에 타고 50달러를 벌면 어쩌면 그 50달러로 하룻밤을 더 버틸 수 있었지. 하지만 그건 동시에 너를 표적으로 만들기도 했어. 90년대의 DTS는 사냥터였어. 여자들이 차에 타고 가면 때때로 돌아오지 못했어. 때때로 맞고 목 졸리고 폭행당한 채로 돌아왔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깨를 으쓱했어. 네가 이 삶을 선택했잖아. 네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거야. 뭘 기대했는데? HIV 전염병이 지역사회를 휩쓸고 있었어. 오염된 주사바늘, 무방비 섹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지. 하지만 시의 대응은 그들을 더 범죄화하고 그림자 속으로 밀어내고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어. 그리고 여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흔적도 없이 증발했을 때,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관심을 갖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 왜냐하면 시스템의 눈에는 이 여자들은 버려도 되는 존재였으니까. 그들은 마약 중독자였어. 성노동자였고, 원주민이었고, 가난했지. 그들은 2012년 공개조사의 말을 빌리자면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세라드 브리스였어. 그녀는 작가였어. 일기를 썼지.
수많은 페이지에 걸쳐 자기 생각, 두려움, 꿈을 적었어. 시를 썼고 자기 삶에 대해, 거리에 대해, 자기가 알던 여자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 썼지. 그녀가 스스로 사라지기 몇 년 전의 날짜가 적힌 한 일기 항목에서 그녀는 실종된 여자들에 대해 썼어. 여자들이 죽어가고 있어 라고 그녀는 썼어. 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 세라는 1998년 4월 사라졌을 때 29살이었어. 그녀는 중독과 싸웠어. 맞아. 성매매 일을 했었지. 맞아. 하지만 그녀는 또 한 딸이었어. 언니였고 친구였어.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녀가 전화하지 않는 걸 알아챈 사람들. 실종자 신고를 하고 경찰에게 조사해달라고 애원한 사람들. 하지만 세라의 사건은 점점 늘어나는 리스트에 추가됐을 뿐이야. 밴쿠버 경찰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리스트에 그림 그리고 페인팅하는 걸 좋아했던 세레나 아보츠웨이가 있었어. 그녀는 2001년 8월에 사라졌지. 29살이었어. 방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를 가졌다고 가족들이 말하는 모나 윌슨이 있었어. 그녀가 사라졌을 때 26살이었어. 2001년 11월에 마니 프레이는 24살이었어. 캠벨 리버에서 실종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밴쿠버에서 사라졌어. 1997년 8월에 마지막으로 목격됐는데 픽턴이 찔린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불과 몇 달 후였어. 안드레아 조스베리는 22살이었어. 2001년 6월에 사라졌지. 그녀의 엄마 카리는 그녀를 어린 시절 트라우마 이후 중독에 빠지게 된 사랑스러운 아이로 기억했어. 조제나 페피는 34살이었어. 그녀는 살리버 퍼스트 네이션의 일원이었어. 1999년 3월에 사라졌지. 브렌다 울프는 32살이었어. 1999년 2월에 마지막으로 목격됐어. 리스트는 계속됐어. 계속 90년대 후반까지 활동가들과 가족들은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사라진 수십 명의 여자들을 확인했어. 일부는 80년대 초부터, 일부는 더 최근에. 그들은 집회를 열었어. 매년 발렌타인데이에 행진했는데 사랑을 축하하기 위한 날을 사라진 여자들을 위한 추모식으로 바꿨지. 그들은 경찰에게 이름과 얼굴을 가져갔어. 이 여자들이 실종됐다고 말했지. 이 여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누군가 그들을 데려가고 있다고. 그러자 경찰은 말했어. 그들은 떠돌이야. 아마 그냥 이사 간 거겠지. 마약 중독자들이야. 아마 어딘가에서 과다 복용으로 죽었을 거야. 성노동자들이야. 위험한 생활 방식을 선택한 거지.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1998년에 활동가 그룹이 공식 리스트를 만들어서 밴쿠버 경찰에 제출했어. 31명의 이름, 경찰은 파일들을 검토하고 연쇄살인범이 연루됐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어. 2000년까지 리스트는 40명으로 늘어났어. 2004년까지 69명. 그런데도 대응은 느렸어. 자금이 부족했고 무시하는 태도였지. 1998년에 밴쿠버 경찰의 지리적 프로파일러였던 킴 로스모 형사가 사건들을 분석하고 그 지역에서 연쇄살인범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어. 그는 지도를 만들고 프로파일을 만들고 살인범이 살거나 일할 수 있는 구역을 표시했지. 그의 분석은 포트 코키틀람 같은 도심 외곽 지역을 가리켰어. 그는 무시당했어. 그의 계약은 갱신되지 않았고 그는 부서를 떠났지. 나중에 로스모가 옳았다는 게 밝혀졌어. 그리고 그가 확인한 구역에는 픽턴 농장이 포함돼 있었어. 가족들은 계속 압박했어. 똑같은 말을 계속했지. 누군가 이 여자들을 데려가고 있어. 누군가 이 여자들을 죽이고 있어. 제발 조사해줘.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피해자들이 아니었으니까. 부유하지 않았고, 백인이 아니었고, 교회의 엄마나 대학생들이 아니었어. 사회가 이미 포기한 여자들이었지. 그리고 로버트 픽턴은 그걸 알았어. 로버트 윌리엄 픽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윌리로 알려진 그는 1949년 10월 24일 밴쿠버 동쪽 교회인 포트 코키틀람에서 태어났어. 부모님과 두 형제자매, 형 데이브와 여동생 린다와 함께 돼지 농장에서 자랐지.